출판혁명 마지막 장, 출판의 새로운 시도를 위한 생각거리 함께 살펴보고 출판혁명의 책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장은 여러분들이 책에서도 봤을 듯이 3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콘텐츠 비즈니스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자책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제안, 마지막으로 콘텐츠 비즈니스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판사의 출판의 시장이 갑자기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제반의 것들이 이 출판 시장을 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도 자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의 과정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전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변화가 아니라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콘텐츠 비즈니스와 4차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출판의 시장이 왜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콘텐츠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콘텐츠가 있고, 그러니까 텍스트가 있고 콘텐츠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텍스트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가공의 것을 의미해요. 오리지널. 그죠? 이거를 어떤 가공 작업을 거치는 게 우리는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텍스트와 콘텐츠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판과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이라는 콘텐츠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의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심청전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책으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고 게임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변형 과정을 거치는 게 우리는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와 콘텐츠의 차이를 여러분들 분류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다시 상품화하는 것을 우리는 콘텐츠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는 다른 말로 컨텍스트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콘텐츠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주어진 환경에서 변화 가능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콘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콘텐츠를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가공, 멀티, 유주를 활용하는 것 우리는 콘텍스트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또 어떤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환경이나 공유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콘텍스트 비즈니스인데, 콘텍스트 비즈니스는 점점 더 그러니까 세분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자책, 그러니까 책의 경우에 예전에는 출판사에
기호나 아니면 출판사의 역량에 따라 책의 굵기나 책의 내용이나 작가 선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 요즘에는 1인 출판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1인 출판사,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판매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다양한 품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비즈니스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그래서 스토리와 메이저 브랜드 자체의 콘텐츠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출판사가 다 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문화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둘리라는 만화가 있는데 지금도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들은 뽀로로 세대인가요? 예를 바꿔서 뽀로로로 예를 듭시다. 뽀로로라는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 뽀로로의 애니메이션만 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제반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캐릭터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볼펜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네, 스토리가 필요하다라고 네,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비즈니스의 변화에서 4차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연계인데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각 개인의 맞춤이 가능한 어떤 이제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4차 혁명의 비즈니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공유 경제와 그다음에 온디맨드 경제를 이제 부상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를 통해서 확대 저변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출판업계는 어떻게 변했냐. 우선 첫 번째로는 전자책이 많이 상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인, 그러니까 소품종,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화가 가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 4차 혁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보, AI 있잖아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음이나 네이버에 좀, 그러니까 방학 때 집에 있으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찌는 거예요. 다이어트와 관련된 제품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광고들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출판업계도 다양한 키워드들을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됨으로써 근데 무엇이 팔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독자들이 스스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구미에 맞는 어떤 책들을 출판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또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콘텐츠로 이제 귀결이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걸 독자들과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 내용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 중에는 망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잘 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근데 시청률이 좋게 나오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유하는 대중의 평가가 좋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른 시간대에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자책은 어떤 미래를 보고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전자책이 많이 상용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과 감성이 정제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의 세대도 교과서를 책으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이후에는 교과서를 책으로 보지 않고 태블릿 PC로 보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책장을 넘기면서 느꼈던 감수성들을 이 다음 세대가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것을 못 느낀다고 그 사람들이 메마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이루어질 부분이긴 하지만 익숙해진다면 전자책에 대한 호응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 지금 이 시기를 우리는 과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 필요한 그 책의 향방은 하이브리드형 독서가 생활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타가 났네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종이책과 전자책을 넘나드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 수업을 했을 때 수정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적이 있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독자가 채워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콘텍스트가 마련되는 거죠. 그 여행 가이드는. 그러니까 콘텍스트라는 건 독자가 원하는 구미대로 그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뷔페와 비슷할 수 있겠죠. 책 뷔페.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의 그 중심, 책을 만드는 중심이 바로 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형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독성 있는 카드형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긴 글을 읽는 걸 되게 힘들어한다. 또 긴 글 속에 있는 이제 논리적인 연결 과정 있잖아요. 그런 연결 과정들을 자기 나름의 논리로 만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글쓰기에서도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PPT형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PPT형 글쓰기에는 하나의 화면에 여러 글이 담길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도 줄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요약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가요? 책보다 조금 더 가독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전자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종이책처럼 빡빡한 글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가독성이 너무 높게 뭔가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드형이라는 거예요. 카드는 더 짧게 내용을 응축해서 독자가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뽑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방송이 되면 그 드라마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 장면을 이제 짤들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이 짤의 형태로 나오는 게 이 카드형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과감히 이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책도 하나의 상품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야기의 원형인 문화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 학문이 발전될 수 있었던 건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거든요. 출판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장. 차별화된 기획이 필요하다. 시대를 주도하는 키워드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가치 전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도 뭐 수정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책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꾸미는 요즘 세대. 네,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가볍다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출판 기술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또 하나, 독자에게 직접 출판 콘텐츠를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내 거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재화로 생각을 해서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도 문화이기 이전에 문학이라는 측면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측면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은 침범할 수 없는 무언가의 아우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아우라 때문에 그것을 재화로 만드는 데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판 시장도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콘텐츠 비즈니스와 창작자의 권리. 출판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과 그것을 판매하는 출판사의 관계가 우호적이어야지만 잘 팔릴 수 있거든요. 그건 물론 독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1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1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많아졌을 때에,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곳이 많아졌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이저에 대한 상품을 이제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많아졌을 때에 이거는 이제 한 장밖에 없으니까 나눠 볼게요, 여러분. 어떤 재화가 있고 책이 있고 이거를 판매하는 곳,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하기 위한 이제 과정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작자와 오타가 맞네요.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투자와 유통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이해관계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보호가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구름빵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계약을 맺을 때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벌어들었던 부수적인 수입이 출판사가 4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부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출판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계약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작가가 불공정 계약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모르고 속이고 했다라면 출판사가 졌겠지만 충분히 알았겠죠. 자기가 하는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걸 알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겠죠. 출판사 대표의 변을 들어보니 구름빵 작가가 가지고 온 거는 정말 오리지널 그 자체였고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하고 살을 붙이는 건 다른 사람들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구름빵은 하나의 콘텐츠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이 되면서 또 그거에 맞게 저작자들이 또 새로운 저작자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고 이거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콘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네, 전문적인 이해관계자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뭐 출판업계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면 자신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책을 출판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내용, 출판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얘는 그냥 A4 한 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내용 빼고 친구들의 내용을 듣고 정리를 해서 네,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조별 발표 수업을 네, 올리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